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와 관련된 강의, 제 세 번째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인천연구원의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의도와는 달리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 잘 집중해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드릴 말씀은 제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어, 개념이나 아니면은 이론, 그다음에 연구들, 그다음에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을 좀 사례를 탐방하면서 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아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기획하는 기획단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의 의도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좀 성심성의껏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 하여튼 좀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강은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하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개념이랑 이론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4강에서는 현재 인천시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인천시 주민자치 제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점들이 좀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를 그냥 제가 연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아마 뭐 1강이나 2강에서 이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어,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또 반복될 수도 있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왜 하는가? 주민자치는 결국에 주민으로서 내가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내가 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맞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응하고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사회계약론 그러니까 1800년대 170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사회계약론을 보면 어, 시민으로서 내가 내 권리를 정부에 위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위임한 것들을 모두가 다 해결을 못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그런 것들을 내 권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자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제 그런 사회 문제들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것을 단체자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민자치는 정말로 이게 딱 단어에서 오는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읽어보면 지방 정부가 주민의 의사와 통제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작동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주민들이 결국 그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막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는 좀 벤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벤치를 제가 막 뚝딱해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돈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이제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좀 주민자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것들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좀 정의를 했습니다. 뭐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다. 이거에 좀 풀어서 쓴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제가 한 얘기만 또 보면은 조금 신뢰도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도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제 또 다른 표현도 이렇게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연구를 좀 봤습니다. 주민자치 활동 무대는 뭐 요즘에
이거에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마을 아니면 뭐 동네 아니면 뭐 이게 오히려 좀 더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린 뭐 영어로 하면 네이버후드인데 네이버가 이웃 뭐 인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는 동네 근처 뭐 근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용어로 뭐 마을이나 동네 뭐 근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가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가 활동 무대예요. 그래서 그 활동 무대를 근데 꼭 내가 사는 동네의 범위는 사실 사람이 들마다 이제 정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는 뭐 되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자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사소통하는 뭐 동료가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제 정형화된 표현을 하면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만나다 보면 뭐 밥 먹었냐 뭐 하고 지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같은 그 거리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여기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런 건 좀 불편한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면 같이 탁구를 치는 사람 아니면 배드민턴을 같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시설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두 명, 세 명, 네 명이 같이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탁구 라켓을 사든 공을 사든 아니면 물을 같이 사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탁구장에 있던 아니면 배드민턴장 아니면 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그런 데에 있어서 조금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해결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어, 문헌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현우 박사님이랑 최준규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또 김필주 박사님이나 최인수 박사님은 뭐 비슷합니다. 의사결정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 뭐 탁구 라켓 하나 더 사는 거, 탁구 공 더 사는 거, 배드민턴 셔틀콕 아니면 라켓 같은 걸 더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어, 집 앞에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우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 벚꽃이 많이 만개를 했는데 벚꽃이 많이 내려서 이제 그것들을 좀 치우고 싶어요. 그럼 그 치우는 활동들도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고 어, 목련이 딱 질 때는 이뻤는데 폈을 때 이뻤는데 져서 약간 조금 지저분했을 때 그런 치우는 거 활동들을 그런 것도 다 문제 해결이나 서비스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 좀 정리를 하면 문제 해결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관 협력 제도로 나타난다. 예, 조금 이렇게 편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문제 해결, 그 동네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서비스 공급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주민이 나와 행정기관이 뭐 주민자치센터 아니면은 자치구 아니면 시청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 활동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주민자치 활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이론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이론은 주민자치 활동을 이 이론으로 풀어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것도 좀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어, 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설명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 실패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딱 단어에서 와닿듯이 정부가 실패했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그걸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하는 거. 뭐 정부가 실패해서 망했다가 아니라 정부는 이런 것들 성격상 이런 것들이 좀 아쉽거나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메우는 활동이 주민자치 활동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정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서비스를 예를 들어 1부터 100명의 주민들이 있는데 1부터 100명의 주민들이 요구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다 똑같을 수도 있고
1에서 10으로 나눠서 10가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50은 똑같은데 나머지 50은 제각기 다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어, 똑같은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만족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만족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웃이랑 한번 해결해 보자. 그다음 우리 공동체끼리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 A라는 동에서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B라는 동은 눈이 안 왔어요. 그리고 C라는 동은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A랑 C라는 동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럼 정부는 A, C 지역에 그 눈 치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B라는 지역은 눈은 안 왔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눈 많이 온 게 너무 문제가 커서 그 눈 치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럼 B 지역은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정부는 못하지만 정부에게 요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거 필요하니까 서비스 제공 못해? 대신에 그러면 돈이나 뭐 행정 지원을 좀 해줘.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방식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서비스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이랑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다수의 수요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90%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90%가 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에 집중을 하죠. 나머지 10%는 나 몰라라 하냐. 근데 90%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10%는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의 요구는 좀 뒤처져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권리가 있죠. 그럴 때는 이 10%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어, 좀 도와줘라. 돈을 좀 지원을 해줘라. 대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주민자치 활동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어, 단기 장기의 문제라고 써놨잖아요. 타임 호라이즌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어,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나 5년이잖아요. 근데 시민인 나는 이 지역에 4년 5년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단체장의 임기에 따라서 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시민으로서 제가 더 오래 살아요.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은 그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기의 문제들을 해결한단 말이죠.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나는 10년, 20년의 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 5년의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갭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시야랑 시민으로서의 내가 이 지역에 대해 관심 가는 그 시간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나는 이 지역에 10년이고 20년에 살 거기 때문에 우리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지역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활동의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나는 4년,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및 시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한계.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뭐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만수 1동, 만수 5동의 문제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예를 십정동의 문제는 알 수 있고 만수 1동의 문제는 모르고 뭐 그러니까 동별로 그 지식들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주민들이 다 의견을 전달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주민들도 내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달할지도 모르겠죠. 그 대신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모르지만 지역 주민인 나는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도는 내가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내 문제를 우리 이웃들이랑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의견을 좀 모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그 의견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지라고 좀 여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지식과 정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시 정부나 그다음에 구 정부는 이해를 정확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이 나는 그런 의견들이 바뀔 수 있고, 그런 지역사회 의견들이 바뀔 수 있고, 그 지역사회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구랑 시가 그걸 다 일일이 알기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한계 차원에서 주민자치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시민 접근의 한계라고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시민이 나는 구청에 혹은 시청에 가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그냥 뭐 그냥 20대일 때 아니면 뭐 학생일 때 제가 구청이나 시청에 가본 거는 여권을 만들러 가본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무원한테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동주민센터가 구청보다 편하고 구청이 시청보다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는 내가 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 차원의 문제는 참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지역 주민자치가 동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동의 문제는 내가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동보다 더 작은 우리 통반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문제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의 문제는 참여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반 시민으로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주민자치는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정부 실패 이론을 다섯 가지를 보면 이런 이유로 주민자치를 좀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이제 곽형근 교수님, 뭐 주민자치 뭐 수업을 들어보거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이 주민자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곽형근 교수님은 주민자치는 대의정치 과정이랑은 아니다. 대의정치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의사를 내 권리를 누군가에게 맡긴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익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대통령 선거를 했고 뭐 한두 달 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뭐 누구를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위임하는 과정이에요. 대의정치 과정은 그런 건데 주민자치는 내 그런 의견, 내 권리를 위임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권리를 내가 직접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의정치는 그런 이제 그런 뭐 정치 엘리트, 뭐 구청장, 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을 뽑는 거라면 주민자치는 어, 내가 직접 시민으로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입니다. 풀뿌리는 그래스루트라고 해서 그냥 풀 우리가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풀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풀뿌리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대의정치는 내가 누구한테 위임을 했던 것과 반대로 내가 내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이 그냥 어떤 것들에 그냥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내 주변 이웃 혹은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런 뭐 한 명, 두 명, 세 명이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우리가 돈을 대서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 의견을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 아니면 시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한계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 정부 실패 이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는 큰 얘기들을 해요. 큰 얘기들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 명의 뭐 국회의원이 5만 명, 6만 명의 주민들을 대변한다면 그 6만 명의 주민들의 각각의 의견들을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한계들이 발생을 하는데 주민자치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그런 한계들을 좀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는 앞에 정부 실패 이론에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정부나 아니면 구정부에서 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내가 정책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으로서 주민자치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개인인 나의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민으로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도 참여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주민자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의 좀 전제 조건으로서 좀 필요한 것이 그런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좀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역량이 필요하냐를 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는 안 나오네요. 제가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뭐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써놓고도 제가 까먹었네요. 예, 역량이 나오는데,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나의 역량, 시민으로서 나의 역량, 우리의 역량이 좀 개발이 됩니다. 이런데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 참여를 할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은 집안일을 하거나 하면서도 일하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서는 개인인 내가 혼자서 참여하더라도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배우기도 하지만 보통 주민자치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너, 이웃이랑 함께 하기 때문에 타인과 일하는 법을 우선 먼저 배웁니다. 근데 그게 두 명, 세 명의 이웃 간에 있어서도 발생을 하고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뭐 비영리 조직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조직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문서 작업을 하든 아니면은 일을 할 때 이거를 내가 B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의견을 공유를 해야 되나? 이 얘기하는 게 A가 맞나 B가 맞나? 그 순서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마저도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방식마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어떠한 공동체나 조직이 다른 공동체나 다른 조직이랑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조직 간에 협력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물론 배운다는 말씀으로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조직이랑 일하는 거는 사실 한편으로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랑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다른 사람이랑 그다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차원에서는 나의 역량,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나의 역량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장해서 얘기하면 민주주의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죠. 민주주의는 각각의 사람들의 권리를 협상하면서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할 때도 내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공공의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 활동은 물론 이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활동이지만 그 구성원들 내부에서 어느 활동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은 어떤 일이든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을 할 때는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어긋나는 활동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함께 이제 동의한 룰에 근거해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 활동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뭐 3명, 5명, 10명, 20명의 사람들이 공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혁신적인 일들이 마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까 이제 뭐 탁구장 얘기를 하고 이제 배드민턴장 얘기를 했는데 탁구대를 이렇게 놨는데 이번엔 가로로 놔볼까?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한 실험이고 혁신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탁구대를 뭐 지그재로 놔볼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예지만 이런 것들이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서 좀 기존에 안 해왔던 방식을 좀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기존에 일해왔던 방식대로가 아닌 시민들의 좀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다. 그래서 좀 자율적이고 자발성을 통해서 좀 실험을 통해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 다른 생각을 각각의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로 떠오르게 되고 어떤 룰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의 룰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좀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관계 형성을 하게 되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관계 형성을 맺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제 관계 형성을 맺기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계 형성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아마 다음 페이지에 좀 설명을 할 건데 관계 형성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좀 공유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우리 동네에 참여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 되고 또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좀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옆 동네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뭐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관계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점이자 주민들이 역량을 개발하는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민들이 역량을 개발한다는 게 뭐 워드 프로세서를 뭐 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계 장부를 좀 쓸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차원을 넘어서 이런 방식의 뭐 일하는 방식도 배우고 민주주의도 경험하고 실험과 혁신도 만들어내고 이제 거기서 좌절도 해보고 혹은 또 이제 성취감도 얻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주민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이론화한 게 사회적 자본 이론이에요. 사회적 자본 이론은 푸트남 박사, 닥터 푸트남 하버드대학교 교수 때 이분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낸 건 아니고 조금 이론을 정립하는데 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자본 이분이 말씀하신 사회적 자본은 볼링을 치는 걸 갖고 설명을 해요. 동네에 볼링을 치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 클럽 볼링장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이제 클럽 활동을 하다가 그런 활동들이 좀 없어지면서 무엇이 없어졌냐? 그냥 단순히 볼링을 치는 활동이 없어졌냐가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회적 자본은 방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관계에서 오는 관계에 있는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소셜 캐피탈인데 풀어서 보면 우리 관계망 속에 있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이론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이론으로서도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 저 혼자 어떤 일을 하면 그냥 저 혼자 하면 되지만 저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B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물론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 친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고의 폭이 좀 넓어집니다.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B라는 친구한테 공유할 수 있게 되고 B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또 저한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좀 사례로 예를 들면 아까 그 탁구장 사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탁구를 막 치는데 뭐가 좀 필요해요. 공간도 필요하고 좀 뭐가 있으면 좀 돈도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B라는 친구가 너 뭐 얼마 있잖아. 그럼 그걸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보니까 우리 동네 뭐 주민센터에서 보니까 뭐
그런 거 사는데 좀 지원을 해준다는데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구청 보니까 그런 탁구장 시설 개선하는데 좀 돈을 줄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탁구를 같이 쳤던 사람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보면 이런 걸 좀 개념하면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탁구장을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을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개념화해서 설명하면 자원의 동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처음 보는 사람, 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과 제가 관계가 있던 사람을 둘을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보다는 제가 관계가 있던 사람한테 조금 신뢰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랑 악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물어볼 때는 그래도 기존에 알았던 사람을 한테 물어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악연이 있던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여부는 관계가 있냐 없냐에 볼 수가 있고 어, 10분 뒤 혹은 20분 뒤 아니면은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뒤에 어떤 일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거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이 차원에서의 신뢰도 그 관계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아까 그 B라는 친구가 저한테 탁구장에 관련된 정보를 줬을 때를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알던 사이면 이 친구가 준 정보가 맞구나 혹은 좀 의심해 볼 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맞나? 네, 못 믿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믿고 갔는데 아닐 수도 있고 믿고 갔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관계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신뢰는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구장 사례처럼 그런 정보들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그럼 아예 그 정보를 배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모르는 주소로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그 의심을 해봤는데 모르는 주소기 때문에 의심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봤더니 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메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주소였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신뢰관계가 없는 주소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신뢰관계가 있는 주소였으면 믿었겠죠. 근데 물론 이제 믿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 보이스피싱 메일이다 하면 좀 제가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관계 속에 내가 이미 관계를 맺은 사람들한테는 신뢰도 혹은 나중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참여의 규범. 이것도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친구 그룹이 있어요. 5명 친구 그룹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중에 둘이 뭐 쓰레기 줍는 활동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2명이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참여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압박을 좀 받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제가 하고 B라는 친구가 했는데 이제 C라는 친구가 할 수도 있고 D라는 친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5명이 다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혹은 거꾸로 3명이 안 하니까 5명이 다 안 하게 되는 그런 활동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활동에 있어서도 이제 규범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범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규범이 또 다른 방식으로 활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호혜성이 작동한다고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런 C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의 이삿짐 나르는데 도와줬어요. 근데 1년 뒤에 B라는 친구가 이사를 간대요. 그럼 A라는 친구는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감에 자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호혜성이라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지속적이고 잦은 교류가 있게 되면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있는 곳에서는 주민자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사회적 자본이라는 주민 역량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A라는 동과 B라는 동이 있는데, A라는 동은 사회적 자본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근데 B라는 데는 50이에요. 그럼 100과 50, 두 배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높은 데가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도 공유가 잘 되고 자원도 동원이 잘 되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참여하니까 너도 참여하게 되고,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자본이 너무 많으면 내 활동에 좀 제약이 발생하기도 해요.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걸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내가 A를 더 하고 싶은데 B를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측면은 저런 5가지 방식으로 좀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본은 그냥 우리 지역 사회 공동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구청, 나와 동주민센터, 나와 시청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청이나 시청을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시에서나 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뢰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맨날 민원 넣고 갈등 만들어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 사회적 자본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도 좋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뭐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자치 활동에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제 4강이 주민자치 제도가 될 텐데, 그 주민자치 제도가 주민자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봤던 성함일 텐데 곽형균 교수님이 주민자치를 크게 2가지로 나눴어요. 아까 처음에는 지방자치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나눴다면 그 주민자체를 2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 민초의 공간, 그다음에 초대된 공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학술적인 용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민초의 공간은 그냥 뭐 제도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 그냥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냥 주민들이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민 자치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탁구를 치고 아니면 탁구를 치다가 탁구 동호회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탁구장 관리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다 민초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초대된 공간은 공공에서 설계해 놓은 주민 참여 제도, 주민 자치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아까 말씀드린 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있을 수 있고, 주민 자치회도 이런 초대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설계해 놓은 주민 자치 제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초대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초의 공간은 그런 그냥 일반적인 주민 자치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2가지로 얘기를 해놓고, 민초의 공간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곳에서는 초대된 공간에서의 주민자치 활동이 참여 이렇게 활발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해본 데에서는 제도를 설계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민자치 조직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해 놓으면 되고 주민들은 이런 방식이 좀 편하고 민거 간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기가 편하구나,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민초의 공간에서 활발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 제도는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제도들을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바꾸면 되긴 하겠죠. 근데 한번 설계된 제도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긴 합니다. 뭐 하여튼 이 말씀은 뭐 여기서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민자치제도는 민초의 공간과 초대된 공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된 공간으로서 주민자치회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따 4강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건데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앞에 거는 주민자치 개념입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자율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주민자치라고 했죠. 근데 이 주민자치는 방금 말씀드린 뭐 민초의 공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런 민초의 공간도 있고 초대된 공간을 다 포괄하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부의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뭐냐? 주민자치회는 그런 초대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제도로서 있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대표적인 조직은 그게 이제 주민들의 대표, 그러니까 모든 주민 조직들의 대표라기보다는 법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표니까 내 말을 따라라 이런 게 아니라 대신 이제 주민들을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서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의 활동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활동을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법에 근거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에서 구성되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거주 또는 생활이라고 했는데 모든 지역의 조례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게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참여할 수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예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그 공간을 어, 점유하고 있거나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단위의 가장 기초 단위는 읍면동 단위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가 그 법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주민자치 조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이제 일반 주민자치 조직이 어떤 목적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냥 제 박사과정 논문에 그 박사학위 논문에 이제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봤고 한국은 주민자치회는 아니고요. 당시 제가 할 때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막 생겨날 때쯤이었고 한국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좀 개념화 주민자치 조직으로 개념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뭐 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뭐 주민자치 활동,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환경을 좀 보호하고 이제 발전시키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죠. 이사회는 미국은 그 지역 주민들끼리 실제로 투표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아파트 단지 정도 규모, 한 3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 규모의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거기서 실제로 이제 출마를 해서 대표를 뽑습니다. 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동대표를 뽑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례에서는 선출된 주민대표라고 써놨고 일본의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돌아가면서 합니다. 가구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이제 주민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그 주민자치 조직의 세 가지 역할을 제가 그냥 이렇게 개념화했는데 더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개념화한 게 세 개였어요. 첫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이거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서비스를 얘기하겠습니다.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랑 성격이 유사할 경우에 어, 지방자치단체랑 협력을 해서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 거리에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을 쓸어 내리는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쓰레기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재난 위기 상황이었어요. 뭐 지진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 훈련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민과 관의 협력 방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을 해요. 시민으로서 내 의견을 자치조직에 전달하고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주민자치조직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세 가지 의견 기능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기능이나 역할 뭐 비슷할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요. 뭐 근데 그 서비스라는 게 공공 서비스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그냥 민간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헬스장 같은 경우를 운영을 할 수 있고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골프장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데이케어 서비스, 그러니까 뭐 아이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눈을 치우는 행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랑 성격이 맞다 했을 때는 그 주민자치 조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어, 관 관에 요청을 해요. 우리 이런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대신 할게. 근데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대신 제공하는 거니까 돈을 좀 줘.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막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 눈을 치워주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먼저 했어. 근데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그 돈으로 대신 줘. 아니면 우리가 낼 세금을 감면해줘. 이런 방식으로 정부와의 협력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공모사업 방식으로 되죠.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뭐 공모사업 방식 같은 것도 있지만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도 되고 이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뭐 돈을 제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로 아까 정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기능을 해요. 아까 그 정부 실패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하는 게 어색해. 그리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어. 나는 민원 전화하는 게 어려워.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해도 될까?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가까운 주민자치 조직에는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견들이 한 명이 아니라 뭐 1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조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의견들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달하고 싶은 의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코로나 관련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살면 그 외국인들한테 접근 가능한 정보 언어로 바꿔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주민들한테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그 주민자치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면 그 주민자치 조직을 통해서 그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주민자치 조직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보조금을 통해서 뭐 인건비도 좀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주민자치 조직의 좀 역할이나 기능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논문을 썼던 건데 그런 주민자치 조직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느냐를 좀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주민자치 조직들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역할들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요. 특히 가장 되게 중요했던 변수가 주민들의 교류가 좀 풍성한 곳에서는 좀 더 그랬고 그다음에 공동체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는 곳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시설에서는 주민들이 교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거는
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높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참여를 하게 됐던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규모도 좀 중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00명 이하인 곳과 500명 이상인 곳을 나눴을 때 500명 정도의 규모가 그래도 이제 그 조직의 역할이 좀 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자치 조직을 500명 정도로 좀 대변하는 주민자치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2만 명은 너무 넓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뭐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지역 주민들의 그런 교류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역에 많이 참여한다라는 연구였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활동이 활발하고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문화 프로그램들이 활발한 곳에서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곳이 됐었고 그다음에 뭐 거주 기간도 영향을 미쳤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으면 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우선 3강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